안녕하세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곽형규. 최동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형규 교수님 혹시 하임리법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복무 중일 때 한번 했었는데요. 동료 병사가 음식물을 삼키다가 한번 목에 걸려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 번에 잘 성공했었고요. 저는 사실 기도에 이물이 제가 직접 걸려본 적이 있어서 그때는 5살 때였는데 사탕 먹다가 자두맛 사탕 먹고 잠이 든 후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는 5살밖에 안 됐는데도 막 인생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연히 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응급처치는 꼭 일반인들도 배워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하임리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성인의 경우 기도 폐쇄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 중 발생하는데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고 기침을 해서 기도에 걸린 이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굳이 방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침을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 5회 그리고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등 두드리기 방법은 양측 날개뼈 사이의 등을 5차례 세차게 두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임리법이라고 불리는 복부 밀어내기는 환자의 뒤에 서서 한쪽 주먹을 쥐고 엄지 부분을 환자의 배꼽과 갈비뼈 사이에 명치쯤 부분에 대고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쓸어 올리듯 5차례 밀어 올려주면 됩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일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바로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아의 경우는 하임리법이 달라지나요?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도 작고 둥근 음식이나 물체를 삼킬 때 기도 폐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등 두드리기와 흉부 압박을 5회씩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등 두드리기는 오른손으로는 영아의 턱을, 왼손으로는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면서 영아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뒤집어서 엎드려 놓은 후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영아의 날개뼈 가운데를, 양쪽 날개뼈 가운데를 5회씩 세게 두드려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턱과 뒤통수를 감싸서 들어 올려서 바로 눕힌 후에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아래쯤에 손가락 2개를 올려놓고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5회씩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의식이 없어지면 즉시 환자를 바로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손으로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뺄 수는 없을까요?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태라면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손으로 입에 이물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은 굳이 손가락으로 이물을 제거하다가 손을 다치거나 이물을 더 깊게 밀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훑어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만이 있으셔서 배를 누르기 힘들거나 아니면 산모같이 또 배를 누르기 힘든 분들에게는 하임리법이 달라질까요? 비만인 분들은 이제 복부를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없고 임산부의 경우는 태아가 있기 때문에 복부를 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그 양쪽 젖꼭지 사이에 가슴 부분에 주먹을 갖다 댄 후 이제 다른 손을 주먹을 감싸고 수평으로 이렇게 몸 쪽으로 강하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상별로 하임리법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하임리법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일단 하임리법은 몸 안에 기도 안에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프다고 살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효율적으로 그 이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환자의 통증만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한순간에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그 공기총처럼 내부의 압력을 급격히 올려서 그 압력으로 이물질을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 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뱀 물려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고, 제가 춘천에서 군 생활하는 동안 뱀한테 물려서 온 환자들을 꽤 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혈대라던가 고무줄 같은 걸로 상처 부위를 감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상처 부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응급처치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에서 동료나 주변 사람이 뱀한테 물렸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환자의 손상 부위를 파악한 후에 119에 즉시 연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는 눕혀서 안정시킨 뒤에 뱀한테 물린 부분이 심장보다 아래로 향하게 이제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이나 혹은 손가락에 팔찌나 반지같이 부을 수 있는 것들은 이물질 모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뱀한테 물렸을 때는 해야 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은데요.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서 독을 뱉어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부항 같은 기구로 상처 부위에 독을 뺀다던가, 혹은 칼로 찢어가지고 상처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려고 한다던가, 혹은 상처에 있는 부위 위를 지혈대나 고무줄 같은 것으로 압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강한 힘으로 압박하게 되면 상처 아랫부분에 있는 손이 괴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119가 즉시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처 부위 위는 이제 뭔가 묻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구급대가 즉시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처 부위 위쪽을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가, 한두 개 정도의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압박붕대, 혹시 압박붕대가 없다면 천으로 가볍게 묶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건 왜 안 되는 걸까요? 네, 만약에 입에 상처가 있거나 뭐 치아 결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입을 통해서 그 빨아내는 구조자에게 독이 더 옮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 속에 있는 균들이 환자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상처 부분을 고무줄로 묶어서 오시는 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무줄이나 지혈대로 상처 부위 위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에는 그 상처 부위 아래쪽에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상처 부위가 이제 괴사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 부위를 압박한다고 하면 상처 부위 위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이나 혹은 탄력붕대로 가볍게 손가락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압박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압박할 힘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건이나 얼음으로 이제 상처 부위를 대고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독이 더 퍼지거나 상처 부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뱀을 잡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알려져 있는 독사의 종류가 뭐 유혈목이나 살모사 종류로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굳이 뱀을 잡아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되려 뱀에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뱀을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곧 여름인데요. 여름에 주의해야 될 응급질환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운 환경에서 신체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 혹은 이제 햇빛을 이제 장시간 쬐는 경우에 일어나게 되고, 증상은 토할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두통, 경련, 실신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원한 곳으로 이제 환자를 이동시킨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 그러니까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것을 섭취하게 하면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처지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에 가셔서 응급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열사병은 격렬한 신체 활동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더운 여름날 이제 밀폐된 차에 갇혀 있는 경우 그 실내의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피부가 뜨겁고 건조한 양상을 띠고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역시나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또한 젖은 수건이나 부채질 등을 통해서 이런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공통적으로는 시원한 장소로 옮긴다, 그리고 몸의 체온을 낮춘다, 수분을 섭취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119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더운 날에는 너무 심한 야외 활동이나 지나친 신체 활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차 안에 잠시라도 있는 경우에는 바로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잠시라도 어른들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이거나 혹은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동의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법을 알고 계신다면 그 행동에 옮겨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것부터,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환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들이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미숙한 응급처치는 부상을 더 야기한다든가 환자 예우를 더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응급처치법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교육받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